예,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예측이라는 주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예. 제가 이 주제를 고른 건 원래 지금 일요일 오후 10시 한 50분쯤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8시까지 계속 준비했었던 건 로버트 슐러라는 행동경제학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슐러는 굉장히 뛰어난 행동경제학자고요. 투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한 업적을 남긴 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금 이틀 동안 비트코인 이야기를 드려서 맥락이 맞는 것 같아서 한 3시간 전만 해도 지금 로버트 슐러를 이야기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슐러를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제를 급하게 바꾼 이유는 이 슐러를 소개하는 문장을 쓰면서 이 슐러가 귀신 같은 예측력으로 유명해진 경제학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슐러에 대한 별명이 뭐 세계 최고의 예측가, 위기 예언자 뭐 이런 별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쓰다가 갑자기 주제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오늘 나오는 브리핑 일부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이재용 5년형을 정확히 맞춰서 팟캐스트계에서 돗자리계의 정상에 오르신 김 프로께서 이제 오늘 상당히 뭔가를 좀 수습하셔야 하는 날이죠. 우병우 불구속에 대해서 상당히 세게 이야기를 하셨고 3대 이유를 거론하시면서 이제 소설이라고 본인이 표현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 앞에서 김 프로께서 어떻게 수습을 하셨는지를 다 들으셨겠지만 저는 아직 못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김 프로께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셨을지 진짜 궁금합니다. 종신계약제로 결말이 났을지 아니면 김 프로께서 늘 주장하시는 대로 책임을 지고 뭐 하차를 하신다고 하셨을지 또 그걸 갖고 두 분께서 얼마나 즐겁게 티격태격 하셨을지 이런 게 되게 기다려져요. 그래서 내일 방송은 좀 빨리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예측이라는 걸 주제로 한번 경제학적인 연구를 좀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예. 결국 예측이라는 건 통계와 논리를 기반으로 한 촉과 숫자의 콜라보 같은 거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리고 예측은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예측에 틀려서 망한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주가나 환율 같이 숫자를 예측하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너무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적중도가 높은 예측이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시계가 멈춰 있으면 최소한 하루에 2번은 맞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2번은 맞는 거죠. 세계 경기를 예측하는 전문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 파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스위스 취리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파버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금융회사의 오너입니다. 마크 파버 리미트라는 홍콩에 있는 유명한 금융회사의 설립자고요. 예. 이 회사는 한국을 비롯해서 특히 아시아권 금융시장에서 예측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측하는 걸 보면 허구한 하는 얘기가 다 망해요. 여기에 투자하면 망해요. 저기에 투자하면 망해요. 이런 식으로 입만 열면 망한다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버 박사 이 나라 주가는 어떨 것 같습니까? 곧 망해요. 저 나라 주가는요. 저기도 망하죠. 맨날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하도 예측이 비관적이어서 이 사람 별명이 닥터 둠 앤드 글룸인데 보통 이제 줄여서 닥터 둠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 둠이 죽음, 파멸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글룸은 우울함, 침울함 이런 뜻이죠. 이게 별명으로 붙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이 파버가 너무 비관적인 예상을 좋아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이 닥터 둠이라고 부르는데 정작 파버는 이 별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발간한 잡지 이름도 글룸 앤드 둠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파버의 예측이 무조건 비관적이니까 자기가 쓴 기사에 설득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좋을 때는 이 사람한테 전화를 안 해요. 어차피 파버는 안 좋은 얘기만 할 거니까요. 내일 망해 이런 대답밖에 안 해요. 대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 무조건 다 파버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파버가 봤지? 내 말이 맞잖아. 내가 안 좋아진다고 했잖아. 뭐 이제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 중에는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하거나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하거나 하여튼 한쪽만 쭉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 한 번은 맞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예측을 하든지 일관되게 비관론을 쓰거나 낙관론을 쓰거나 이렇게 하라는 조언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의 예측이 하도 틀리니까요. 이런 경제학적인 연구도 있습니다.
이 연구는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팀이 한 연구인데요. 버튼 말킬 교수라는 사람의 연구입니다. 랜덤 워크 이론이라고 해서요. 랜덤은 이제 무작위라는 뜻이고 워크는 걷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랜덤 워크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이 무작위로 불규칙하게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킬 교수가 이야기하는 랜덤 워크 이론은 주식의 가격을 예상을 할 때 주가라는 건 원래 랜덤 워크, 제 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측을 해봐도 하나도 소용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의 이야기대로 주가가 아무 규칙 없이 무작위로 움직임을 보인다면 사람이 모여서 야, 앞으로 주가가 오르겠냐 떨어지겠냐를 고민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는 거죠.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주가는 결국 제 멋대로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킬 교수의 이론이 발표된 다음에 진짜 이 이론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998년에 이 이론을 검증하는 첫 번째 실험이 진행됩니다. 주식 투자 전문가하고 원숭이하고 투자 대결을 붙인 겁니다. 이게 최초의 대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가는 고민 끝에 투자할 종목을 고르는 거고 원숭이 그냥 박스 안에 들어있는 아무 종목이나 막 집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말킬의 이론을 엎어버립니다. 투자 전문가가 승리를 해요. 사람이 이깁니다. 전문가의 승률이 61%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사람인들이 이 결과를 보고 그럼 머리를 쓰는 사람이 원숭이보다야 낫지 하고 위안을 삼아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계속되는 실험에서 인간의 100점 100패에 가까운 패배를 합니다. 2000년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무려 6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주식 전문가하고 원숭이의 리벤지 매치를 벌였는데 충격적이게도 압도적인 승률로 원숭이가 승리를 거둡니다. 이후에 비슷한 실험이 계속 이뤄지는데 계속해서 동물이 이겨요. 우리나라에도 2002년에 침팬치하고 투자 전문가의 대결이 있었는데 침팬치가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원숭이는 최소한 영장류니까요. 네. 근데 2009년에는 한 우리나라 증권사 주체로 전문가들하고 앵무새하고 대결을 붙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앵무새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조류가 이제 인간을 이기는 지경에 이르죠. 예, 그래서 더 나가면 월드컵 같은 거 보면 펠레보다도 문어 적중률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류도 아니고 척추동물도 아니고 연체동물이 이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예측을 보인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사례들을 보고 그래, 말킬 교수의 주장대로 랜덤 워크니까 그러면 인간은 아무런 예측을 할 필요도 없어. 차라리 원숭이한테 맡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너무 많이 나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학적으로 보면 아무리 뭔가를 잘 맞추는 사람도 예상이 50% 언저리에 머무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뛰어난 예측가는 그 성공 확률이 한 60% 정도예요.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그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예측이 틀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 분석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요. 어떤 사람의 예측이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으로 모셔서도 안 되죠. 제가 생각하기에 정작 중요한 건 예측의 결과가 아니라요. 결과는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10% 차이입니다. 예.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예측을 하면서 내놓는 논리입니다. 인간은 그 논리를 바탕으로 예상을 하는 거니까요. 예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 논리가 적절하면 그 사람의 이번 예상이 틀려도 다음번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예측가도 100%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뛰어난 예측가와 엉터리 예측가의 차이는 결국 논리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예측을 들을 때 결과만 보고 우와 저 사람 돗자리다 진짜 끝내준다 이러면 안 되는 이유는요. 여기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경제학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저크 댄넬, 크리스티나 팽이라는 두 경제학자의 연구 사례인데요. 이 두 학자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발표된 여러 경제 예측들을 모아서 수년 동안 분석을 해봅니다. 50명의 경제학자, 애널리스트,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예측을 한 걸 다 모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얼마를 맞췄냐 이걸 분석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연구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건 예상을 한 사람 중에 굉장히 극단적인 예측에 성공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번에 우병우가 구속될 것이냐 구속 안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예측을 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생각에는 우병우가 성형수술을 하고 해외로 튈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예측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맞춰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까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와, 야, 우병우가 성형수술 하는 걸 저 사람이 예측했어. 저 사람 진짜 짱이다. 진짜 돗자리다.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델렐과 팽 이 두 경제학자가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예측을 해서 맞춘 사람들의 다른 전체적인 예측 성공률을 측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한두 번 극단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성공률은 평균적으로 매우 떨어진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통계학적으로 너무 당연한 게 우병우 구속 예측 여부에서 갑자기 우병우는 성형수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엉뚱한 예측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이 사람은 논리가 부족한 채로 아무거나 막 지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만 그게 우연히 한번 맞은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게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그렇게 막 던지는 게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예측에 성공한 사람들의 전체적인 예측 성공률이 매우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 보면 어떤 경제적인 현상에 대해서 딱 한 명만 맞춘 케이스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오라고 할 때 이 사람만 예스해서 맞춘 겁니다. 그러면 와, 이 사람 대단해 보이죠. 진짜 뛰어난 돗자리 같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예측을 한 걸 보면 나머지 두 번의 경제 예측에서는 55명 중에 예측 등수가 43등, 49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하위권의 예측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의 예측의 결과보다도 그 사람의 논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예측가들이 자꾸 극단적인 예측을 시도하냐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예측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정치평론가, 경제평론가를 자처하는 사람도 수천 명에 이를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예상이 나오니까 여기서 튀어 보이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예측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극단적인 예측을 하면 대부분 틀리죠. 그런데 하나만 맞추면 자신을 홍보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야, 내가 우병우 구속 예측했잖아. 이건 별로 홍보가 안 되죠. 왜냐면 야, 그건 나도 예측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나는 우병우가 성형수술하고 튈 거라고 예측했잖아. 이렇게 엉뚱한 예측을 했는데 이게 맞아요. 이러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99번을 틀려도 이런 극단적인 예측을 한 번만 맞추면 내가 이걸 맞춘 사람이야 라고 홍보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99번 틀린 건 말 안 하면 되거든요. 아니, 그 예측가 평론가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은 그 전문가가 뭐라고 예측했는지 일일이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건 그냥 묻어버리는 거고요. 한 번 아싸리하게 맞추면 자기 홍보하는데 유리해지죠. 그래서 막 지르는 예측가가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인 예측보다도 그런 극단적인 예측을 맞춘 것에 대해서 더 기억을 하고 찬사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예측에 대한 경제학 연구를 하나만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그 안철수 대표와 트럼프가 나오셨다는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의 필립 테틀록 교수라는 사람의 연구입니다. 슈퍼 포캐스팅이라는 책을 썼고요. 이게 한국 제목으로는 슈퍼 예측, 그들은 어떻게 미래를 보았는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데요. 예. 이 테틀록 교수가 예측에 대해서 여러 연구를 하면서 아무리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일반인들과 예측률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런데 이 테틀록 교수가 슈퍼 예측가, 정말로 뛰어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을 해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뛰어난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테틀록 교수가 말하는 여러 슈퍼 예측가들 중에 가장 뛰어난 결과를 나타내는 예측가는 슈퍼팀입니다. 그러니까 팀을 이루고 토론을 통해서 예측의 논리를 만들어가는 이 팀들이 어떤 슈퍼 개인 예측가들보다도 뛰어난 예측력을 발휘를 해요. 또 한 가지, 이 테틀록 교수가 수만 명이 참여한 예측 경쟁 대회를 오랫동안 추적한 끝에 제일 뛰어난 성적을 거둔 슈퍼 예측가들의 특징을 모아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은 슈퍼 예측가들은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 예측가들은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요. 고집을 안 부립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자기가 생각했던 고정관념들을 바꿀 유연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개인보다 낫다는 사실, 그리고 슈퍼 예측가들의 특징이 겸손하다는 사실은 결국 뛰어난 예측은 경청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이 더 나은 정보를 입력을 하고 뛰어난 논리들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런 슈퍼 예측가들조차도 모든 것을 맞출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슈퍼 예측가들의 말을 경청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런 겸손하고 팀을 이루고 경청하는 예측가들의 적중률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저는 김용민 PD님이 굉장히 뛰어난 예측가이자 정치평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이정무 민중의 소리 기획조정실장도 제가 매우 뛰어난 평론가고 예측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잘 모를 때에는 항상 이 두 분의 목소리를 저는 경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두 분의 예측이 100% 적중하느냐?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틀릴 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퍼 예측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예측률에서 무슨 100% 빵 퍼센트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예요. 하지만 그 10%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보면 엄청나다는 걸 일단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김용민 PD님이 지금까지 한 예측을 모두 모아보면 그 예측 결과가 당연히 100% 적중하진 않았겠지만 슈퍼 예측가들의 적중률에 저는 버금갈 것을 확신합니다. 아이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확신을 하냐면 저는 김용민 PD님이 언제까지 뭐가 된다고 예측을 하실 때 그게 언제까지 될까 이거보다도 그 논리를 되게 귀담아 들어요. 그런데 그 논리가 제가 너무 이해가 쉽게 되고 제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김 PD님은 제가 본 평론가 중에 제일 겸손하시고 남의 말을 가장 잘 경청하세요. 이정무 실장 성격도 딱 그렇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태틀럽 교수가 이야기하는 슈퍼 예측가의 자질인 겁니다. 저는 김프로께서 지난번에 이재용 5년 예측을 하셨을 때 사실 그 예측이 틀리기를 엄청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5년이 너무 짧거든요. 그자가 지은 죄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김프로가 그런 예상하실 때만 해도 굉장히 절망을 했고 틀리길 바랐는데요. 그 논리를 가만 들어보면 일리가 너무 있더라고요. 좌우 쪽을 다 예상을 하시고 방송 생중계를 하지 않았던 이유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시는데 그래서 맞을 것 같더라고요. 맞으면 어떡하지 하고 되게 불안해했는데 그 불안이 현실로 드러나서 5년형을 맞추셨죠. 금요일자로 방송된 김프로의 그 소설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그 우병우의 영장 기각에 대한 3가지 이유도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었어요. 물론 근데 그날은 그 방송을 우병우가 구속된 다음에, 그러니까 김프로께서 틀리셨다는 걸 알고 들어서 더 재미있기도 했는데, 저는 김프로를 실제로 딱 한 번 뵀지만 1시간 넘게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 통화를 한번 해보니까 이분도 굉장히 열린 길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듣는 분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김프로가 하시는 예측력을 굳건히 신뢰를 합니다. 우병우 구속을 받고 틀리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모든 슈퍼 예측가들도 많이 틀리는 겁니다. 제 앞 코너인 서초동 감식반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진짜 궁금한데요. 네, 김프로께서 종신계약에 합의하셔서 앞으로 그 해안가 논리를 오랫동안 들려주셨으면 하는 소망으로 오늘 월요 경제학 시간으로 예측에 관한 여러 경제학적 연구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예측 관련해서 또 제가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네. 국민들은 마친 예측만 기억하지 틀린 예측은 웬만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예측가들은 일부러 세게 지르고 예. 틀린 건 감추고 맞춘 걸 홍보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죠. 예, 여러분 봉도사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예. 이 점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완배 기자님. 민중의 소리는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법정 노동시간. 아닐걸요. 그렇죠. 네. 사실 민중의 소리가 반노동 언론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소규모 언론사가 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죠. 어떻습니까? 거대 언론사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럼요. 일단 하루 8시간 노동은 말이 되지 않고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하여튼 정상적으로 제가 종합일간지 다닐 때는 정상적으로 12시 이전에 퇴근했던 기억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이거 참. 그래서 사실 언론사 지망하는 사람들이 좀 폼이나 보이니까
지원했다가 금세 이탈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맞습니다. 해보면 너무 뭐 밖에서 생각했던 것과 좀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 강도 때문에 힘들어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예. 반대로 이게 그 나쁜 영향이 어떤 거냐면 그 엄청난 노동 강도를 받아들이는 기자들 중에는 그걸 이제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노동 강도를 후배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화가 날 때는 굳이 문자를 새벽 2시에 꼭 보내가지고 예, 그래서 문자를 자다가 문자가 와서 이제 기자는 그걸 항상 받아야 되니까요. 열어보면 차장이 보낸 문자인데 완배야 오늘 저녁 약속 몇 시지? 이런 걸 꼭 새벽 2시에 문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워커홀릭임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시간이 줄어들질 못하고 노동자들의 휴식권에 대해서 일부러 말살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언론계에서는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 보낸 건 고의적으로 휴식권을 말살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나의 통제와 지배 아래에 네가 있어야 한다. 네. 답이 안 오면은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의지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족 같은 거네요. 나쁜 놈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노동시간 단축, 아니 법정 노동시간 준수만이라도 하는 것이 참 우리의 그 바라는 바, 지향하는 바가 되는데 이런 가운데 대기업들이 근로시간을 줄이겠다 이렇게 밝혀서 상당히 주목됩니다. 예, 신세계그룹이 지난주에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35시간 노동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뭐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그룹에 소속된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이 아니고 35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안을 발표를 한 건 국내 재벌들 중에는 신세계그룹이 최초이고요. 이 안이 발표된 이후에 정치권의 칭찬도 있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세계그룹이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한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새 정부 국정과제 실현, 그리고 노동자의 저녁 있는 삶 보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이다. 그래서 신세계의 이번 조치는 동종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서 노동시간 단축 논의하는 데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조금 특이한 건요. 신세계그룹의 노동자들, 마트 노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트 노조는 이번 신세계그룹의 조치를 한마디로 꼼수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꼼수,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상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번 논란에 대해서 신세계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우원식 대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만 본다면 신세계가 재벌 중에서 최초로 주 40시간 노동을 주 35시간으로 줄인 건 굉장히 신선하고 바람직합니다. 더구나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고 사실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지난 대선 때 모든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신세계그룹이 노동시간 단축이 뭐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판단을 했던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선제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들고 나온 것이라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뭐 정치권 눈치를 받건 어쨌건 앞장섰다는 건 칭찬받아 마땅한 거죠. 예. 반면에 지금 마트 노조가 이번 조치를 꼼수라고 주장하고 격렬히 반대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트 노조의 주장을 보면 미래에 대한 굉장히 많은 걱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조목조목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마트 노조의 의심이 현실화된다면 노동자들은 굉장히 세게 뒤통수를 한 대 맞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염려를 기반으로 신세계그룹으로부터 명확한 확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건 역시 저는 굉장히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의아하실 텐데요. 아니 그러면 당신 이야기는 신세계가 노동시간을 단축한 게 잘 됐다는 거냐 잘 안 됐다는 거냐. 우원식 대표가 칭찬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마트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면 누구 말이 맞는 거냐라는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애매한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정치자분들께 팩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신세계그룹의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세계그룹 노동자들은 보통 오전 9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5시에 퇴근을 합니다. 이제 7시간 점심시간을 빼고 노동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계열사마다 업무 특성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요.
뭐 마트 같은 것은 조금 조정이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7시간 노동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연하게 적용을 할 뿐이죠. 예.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자정에 폐점을 했는데 이 폐점 시간을 11시로 1시간 앞당겼습니다. 노동시간을 감축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벌어지는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돼야 될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1시간 줄일 때, 하루에 1시간을 줄일 때, 첫째, 임금 삭감은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임금을 줄이고 노동시간도 줄이면 이건 뭐 아무것도 한 게 아닌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생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세계는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문제는 외형상 해결이 됐어요. 신세계가 임금을 삭감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에는 노동 강도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에 8시간 노동하던 걸 7시간으로 줄였는데 평소에 8시간 동안 할 걸 7시간에 몰아서 하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겁니다. 조삼모사죠. 어차피 8시간 할 걸 7시간에 해야 되니까 노동 강도만 세질 뿐이에요. 이런 경우도 사라져야 됩니다. 셋째, 이것도 중요한 전제인데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라는 사회적 소망이 전제돼야 됩니다. 만약에 노동 강도를 더 강화하지 않고요. 임금도 삭감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노동시간을 줄였다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노동시간 감축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신세계의 발표를 보면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3가지 전제 중에 임금은 삭감하지 않는다. 요까지 발표해서 딱 그쳤습니다. 그러면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3가지 전제 중에 임금 삭감이 없어요. 요거 하나 하고 요건 됐는데 노동 강도는요. 강해지나요? 안 강해지나요? 새로운 일자리는요. 창출되나요? 안 되나요? 이 나머지 2가지 전제에 대해서 신세계가 아무런 방안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세계가 어떻게 발표하냐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부족해진 노동을 채우기 위해서 추가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힙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의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노동자를 뽑지 않고 노동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8시간에 일할 걸 7시간 만에 해치우고 집에 가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무직의 경우에는 6시 퇴근할 걸 5시 퇴근하게 해줄게. 그런데 일을 맞춰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집에 가서 노트북 켜고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신규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삶에 그다지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무직도 그런데 지금 신세계 노동자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마트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요리로 넘어오면 문제가 또 분명해져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1시간 줄면 그 1시간을 분명히 쉬게 됩니다. 이거 온전히 1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마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생각해보면요. 이게 마트의 폐점 시간이 자정에서 11시로 1시간 앞당겨진다는 건데 이런다고 마트의 고객이 크게 주느냐? 제 생각엔 거의 줄지 않을 겁니다. 자정 근처에 쇼핑할 이마트 고객들이 앞으로는 폐점이 11시래. 이걸 깨달으면 거기에 맞춰서 쇼핑 시간을 대부분 1시간 옮길 거예요. 제조업이야 12시에 공장 문 닫던 걸 11시에 닫으면 딱 1시간 분량만큼 노동이 감소하지만 마트는 12시 폐점을 11시로 당겨도 고객 숫자는 얼추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신세계가 일어나는 안 내놨을 겁니다. 고객들이 감소한다면요. 예. 그러면 새로운 인력 충원 없이 폐점 시간만 1시간 당기면요. 이건 뭐 무조건 마트 노동자들의 노동 강화로 이어질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는 3가지 전제, 임금이 줄지 않아야 되고 노동 강도가 강화되지 않아야 되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다고 했죠. 이번 그리고 신세계 발표에는 셋 중에 유일하게 한 가지만 보장합니다. 임금을 줄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신세계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줄였다고요. 그런데 이게 미래를 놓고 보면 상당히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데요. 지금 이마트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월급이 145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이걸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6,940원이 나오고요.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이니까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한 500원 정도 많아요.
이 상태에서 노동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여도 원래 주던 월급 145만 원을 그대로 주겠다는 겁니다. 월급을 안 깎는다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요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처럼 주 40시간을 일하면 월급이 한 209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신세계가 설정한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183만 원만 줘도 돼요.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지금은 차이가 안 생기는데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40시간이 아니라 35시간을 일을 시킬 때 회사 측에서 지급해야 되는 임금이 훨씬 줄어들죠. 노동자들이 받아야 되는 월급이 2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2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 월급이 고작 140만 원 뭐 이런 분들이니까요. 노조가 걱정을 하는 게 이겁니다.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였는데 신규 인력은 충원 안 한다고 하고 노동 강도는 더 세질 거고 그런데 3년 뒤에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올랐더니 야 지금 니들 40시간 일하는 게 아니고 35시간 일하잖아. 35시간 어치만 받아.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오히려 더 손해를 본다는 게 노조의 계산입니다. 예. 반대로 회사 측 입장은 뭐냐면 아니 지금이 최저임금 1만 원이냐고요. 아직 그거 확정도 안 됐잖아요. 그걸 왜 지금 걱정해 3년 뒤의 일을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1만 원 됐을 때 일은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의 애매한 태도, 신세계의 노동시간 단축이 바람직하다는 우원식 대표의 칭찬도 이해가 되고요. 이건 꼼수다라고 반발하는 노조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신세계가 앞으로 신규 노동자 채용을 늘려서 말로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부족한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노동 강도를 높이지 않고 어떠한 꼼수 없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면 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도 40시간 노동 기준으로 월 209만 원을 지급을 하면 이건 정말 바람직한 시도입니다. 충분히 칭찬할 만해요. 난생 처음으로 제가 신세계를 열렬히 칭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노조의 우려도 공감이 가는 게요. 신세계는 지금 신규 인력 채용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8시간에 일할 거 7시간에 일하라는 이야기로 당연히 들리죠. 그리고 지금이야 상관이 없지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오면 회사는 이때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것도 지금 약속을 해놓은 게 없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고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얼핏 듣기에 한국 재벌들 중에 신세계가 처음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들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쭉 주장해 왔으니까요. 이게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같이 생각이 되는데 왜 충돌을 하느냐? 이 충돌의 근본에는 뿌리에는 저는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노동자 입장에서 신세계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원칙적으로라면 노조가 우려하는 부분을 사측에 전달을 하면 돼요. 그리고 사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대안을 찾으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꼼수를 쓰고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해요. 반면에 회사는 노동자들한테 이런 반구 설명이 없습니다. 신세계가 이 프로젝트를 2년 동안 추진했다는 건데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이 좋은 일을 2년 동안 추진하면서 2년 동안 노동자들에게 의견을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예.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이거예요. 아니 노동자들의 삶을 더 낫게 해주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왜 노동자들한테 비밀로 하죠? 무슨 전격작전 하듯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틴 노학의 초협력자 이론에 따르면 협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계기는 평판입니다. 상대에 대한 좋은 평판이 누적이 돼 있어야 상대를 신뢰하고 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세계, 이마트, 이 회사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노동자 편에 선 적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악랄한 노동 탄압 회사였어요. 그런 회사가 갑자기 2년 동안 프로젝트를 띄워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인력 충원은 안 하겠대요.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2년 동안 노동자하고 상의 한마디 안 했습니다. 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못 믿겠습니다. 저라면요.
아니 왜 못 믿어? 좀 선의로 뭔가를 하면 믿어야지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신세계하고 이마트가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어떤 평판을 가진 회사인지 제가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3년에 드러난 이마트 노조 파괴 공작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마트가 신세계에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독자 회사가 되는데 이마트 노동자들이 신세계에서 분리가 되면서 2004년부터 노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신세계그룹은 삼성으로부터 분리된 기업이어서 삼성의 철학답게 무노조 경영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마트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려는 시도 자체를 이마트가 원천 봉쇄하는 일에 나섭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적발이 돼서 검찰 수사까지 이어져요. 검찰 수사 결과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무슨 팀을 만드느냐, 기업문화팀이라는 걸 만듭니다. 요까지는 안 웃긴데요. 이 기업문화팀 산하에 팀들이 쭉 있습니다. 그 팀들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지원본부, 실체파악조, 현장대응조, 체증조, 미행조, 면담조, 자폭조 이런 팀들이 있어요. 자폭조까지. 예, 제가 지금 불러드린 팀 이름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이게 이마트라는 유통기업에 존재했던 공식팀 이름이에요. 실체파악조, 체증조, 미행조, 자폭조 이런 팀이 진짜 있었다니까요. 국정원이나 경찰 비밀조직에서나 볼 수 있는 미행조, 자폭조 이런 걸 오로지 노조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마트가 만든 겁니다. 이 실체파악조라는 조의 임무가 뭐냐면 사실 이런 거 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그때 검찰 발표 듣고 빵 터졌습니다. 실체파악조의 임무는 노조의 사기 저하였대요. 그러니까 이 팀은 노조의 사기를 저하하는 게 이 팀의 임무였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참.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각 점포별로는요. 일명 해바라기 팀이라는 비밀 조직이 있었습니다. 예. 팀 이름이 굉장히 신선하죠. 해바라기 팀.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마트 점포에 웬 비밀 조직입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마트 점포에. 그런데 이 해바라기 팀이라는 비밀 조직 안에 소속된 팀들 이름도 황당합니다. 씨앗조, 울타리조. 예, 씨앗조는 노조 실체를 파악하는 팀이래요. 울타리조는 집회 시위 대응을 담당하는 팀이랍니다. 그 앞권은 제초조. 이 제초가 잡초를 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을 잡초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이름의 팀이 점포에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 조직은 무슨 일을 하느냐. 얘네들이 낸 문건을 보면 노조원이 1인 시위를 하면 집단으로 따돌려라.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격 모독을 해라. 그리고 입소문을 내라. 노조를 주동하는 주동자의 주변 인물 및 히스토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라.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설립을 주도한 노조위원장은 굉장히 먼 지역으로 발령해서 불이익을 주고요. 심지어 사내 게시판에 불만을 올린 직원들을 쫓아내는데 그냥 쫓아낼 수 없으니까 지각 3회 이런 이유를 만들어내서 퇴사시키려고 하고요. 아이고. 예, 이런 일들을 얼마나 잘 했는지를 점포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점별로 해바라기 팀이 올린 점수를 매겨서 노조 탄압에 혁혁한 성과를 올린 지점에게 우수 점포 시상금을 내려 보냅니다. 훅 들어가서 죄송한데 정용진 씨가 모르지 않겠죠, 이걸? 당연히 알고 있죠. 이게 사실은 나중에 저는 이 결과가 그 최병렬이라는 대표가 벌금 얼마 맞고 끝내요. 이게 다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정용진의 특기는 뭐냐면 신세계 이마트 모든 기업의 등기 임원으로 등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용진이 모든 걸 다 지시를 한다는 명백한 정황이 있는데도 등기 임원이 아니니까 책임을 물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도 정용진은 빠져나간다. 이걸 정용진이 몰랐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요. 이런 역사를 가진 기업들이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노동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인다고 말을 합니다. 이걸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요. 노동자들 충원도 안 하겠다고 하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죠. 2년 동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노동자들하고 한마디도 상의를 한 적이 없죠. 그리고 이 일을 발표했다면 저라면 못 믿겠습니다.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약속을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지금까지 상의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이건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지금 노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회사가 노동자들의 삶을 위한다고 한 정책이니까요. 그러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세계는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과 완전히 대화의 창구를 닫아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노동자를 위한다면서요. 왜 귀를 닫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정용진 씨한테 묻고 싶은 겁니다. 늘 노동자들을 잡초 취급하다가 갑자기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노동시간을 줄인다는데 너 같으면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신세계가 앞으로 진심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기를 원하는지 노조가 우려하는 대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대비해서 오히려 인건비를 줄이고 노동자 뒤통수를 치려는 사기극을 벌이는지는 지금부터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에 우리 시민사회가 조금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심이 모이면 신세계의 이번 발표가 걔네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면서도 노동시간을 줄이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시민사회가 감시를 놓치면 사실 이번 발표는 하나의 사기극이었고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죠. 신세계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예. 오늘 이 브리핑을 드리면서 많은 관심을 청취자분들께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까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반노동 신세계네요. 이거 말고는 수십 가지가 더 있는데 이쪽에서는 지존이었던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 거죠. 이마트 이용하십니까?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단언하시네요. 예. 삼성 일가가 한쪽으로는 근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트는 어디 이용하세요? 네, 저는 홈플러스 쓰고 있습니다. 사실 뭐 홈플러스라고 나오는 건 절대 아닌데. 네. 이마트를 피하기 위해서. 네. 참 우리나라가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홈플러스라고 나온 게 없어서 참 깝깝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모처럼 숫자가 들어가 있는 정통 경제 뉴스를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이고, 기대됩니다. 예. 네. 18일에 전해졌던 뉴스였고요. 내용은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내수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하고 신흥국들을 합친 순위에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이 뉴스 출처는 국회 예산정책처고요. 예산정책처가 내수 활성화 결정 요인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보니까 1996년부터 2015년까지 20년이죠. 이 20년 동안 쭉 평균 통계를 내보니 한국의 GDP 대비 내수의 비중이 61.9%였다.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GDP, 우리나라가 생산해낸 부의 총합 중에서 내수, 수출이 아닌 국내 소비 활동으로 창출된 부의 비중이 한 62% 정도 된다는 거죠.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비교를 해보면은요. 비교 대상이 OECD 회원국 35개 국가하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좀 산다는 나라 6개국을 포함을 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41개국 중에 27위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GDP 대비 내수 비중 20년 평균이 제일 높은 나라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지만 단연 미국입니다. 미국은 무려 GDP에서 내수 비중이 88%나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26%가량 높죠. 2위가 브라질인데 브라질도 이게 87.4%로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는 게 일본이 수출에 목숨을 건 나라처럼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예. 일본도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3위고요. 84.8%입니다. 우리가 20년 평균으로 볼 때 내수 순위가 41개국 가운데 27위인 것도 매우 낮은 수치인데 이게 지금 20년 평균을 해서 그렇고요. 최근 평균을 하면 더 심각합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전반부 10년의 평균 내수 비중이 70% 정도 됐는데 이때만 해도 그렇게 안 낮았던 거죠. 근데 2006년에서 2015년까지 요 10년으로 보면 이게 56%까지 떨어집니다. 폭락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반부 10년 동안에는 내수가 박살이 났고 나라가 수출에 더 목숨을 거는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냐면 한국의 경제 구조가 원래부터 설계될 때부터 수출에 목을 매는 구조였는데요. 이명박근혜 10년을 거치면서 이 구조가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 해외 경기가 변동될 때마다 우리 경제가 너무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콜록하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박살이 나는 구조가 10년 동안 엄청나게 강화가 된 거죠. 예. 두 번째, 이게 진짜 큰 문제인데요. 우리가 수출에 목을 매려면
제품을 해외에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제품을 팔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가격 경쟁력입니다. 싸야지 많이 팔린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뭔가 엄청난 그 세계적인 기술 혁신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남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에 뛰어들어서 잘 베낀 다음에 싸게 파는 전략을 수십 년 동안 고수를 해왔죠. 그 스마트폰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스마트폰은 애플이 원조였고 우리나라의 휴대폰 시장을 봐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삼성이 90년대 중반에는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요. 한국 지형에 강하다 애니콜 이런 광고를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출에선 어차피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내수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지형에 특화된 휴대폰이다.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이제 애플이 처음에 만들고 그걸 삼성이 잘 따라하면서 이게 세계적인 상품으로 경쟁력을 갖추면서 한국 지형에 강하다라는 광고를 떼버리죠.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 됐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마트폰도 사실은 중국 기업들에게 거의 따라잡힌 상태죠. 그러니까 혁신적인 기술 혁신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남들이 해놓은 시장을 따라잡았는데 이제는 점점 중국으로부터 추격을 받는 이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게 파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싸게 팔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인건비를 절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끊임없이 압착을 해놓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노동자 너희들이 덜 받아야 우리가 수출해서 물건을 더 팔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생겨.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이 돼서 엄청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국가 경제가 살려면 수출을 늘려야 돼. 수출을 늘려면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돼. 가격 경쟁력이 있으려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야 돼. 그런데요. 임금을 깎으면 노동자들이 가난해지니까 내수 시장이 더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자본가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봐. 우리는 내수 시장이 작아서 내수에 의존하면 안 돼. 수출에 목을 매야 돼. 이게 영원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수출에 목을 매려면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또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자. 이 주장이 여기서 재현이 되죠. 예. 이게 심지어 확대 재생산이 되는 아주 고약한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전 10년에는 70%에 달했던 내수 비중이 50% 중반까지 폭락을 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노동자들 임금을 깎고 내수 시장을 위축시키고 그러니까 더 수출에 목을 매야 되고 그걸 위해서 노동자들 임금을 더 깎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요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핵심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선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리고 그러면 내수 시장이 커져요. 내수 시장이 커지면 기업들도 내수에 더 신경을 쓰겠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니 임금 하락의 압력 이런 거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노동자들 임금이 더 높아지죠. 내수 시장이 더 커지죠. 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어깨가 정말 무거운 거죠. 6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수출 주도 경제의 뿌리를 바꾸는 일을 맡아야 되니까요. 과거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자면 한국 경제에서 딱 이 내수 중심의 경제에 대한 가능성을 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1987년부터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까지 10년입니다. 이때를 이제 한국 자본주의의 황금기, 골디락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진짜 놀라운 건요. 경제 성장률이 1986년부터 88년까지 3년 동안은 10%를 다 넘겼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평균 경제 성장률을 내보면 8.3%입니다. 거의 10%에 육박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은 이 이유를 3저 현상 때문이라고 해요. 뭐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요. 이게 썩 동의가 안 됩니다. 3저 현상 때문에 그 10년 동안 그렇게 경제가 좋았다면 지금은 아니냐는 거죠. 지금도 3저거든요. 금리 바닥이죠. 유가도 박살이 났죠. 원화가 강세여서 달러도 지금 약세입니다. 이건 조금 해석이 복잡하긴 합니다. 그런데 달러 부분을 빼더라도 최소한 3저 중에 2저는 일치합니다. 저유가, 저금리. 심지어 그때보다 금리는 지금이 더 낮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3저 때문에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하고 지금은 3저 때문에 경제가 나빠진다고 지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니 합의를 좀 하고 이야기를 하시라. 한때는 3저 호황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3저 때문에 망한다고 하면 이게 설득력이 제로인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삼저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경제 호황, 한국 자본주의 황금기를 단지 삼저 덕분 때문이라고만 하면 지금 비슷한 삼저 시대를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시 한국 경제의 황금기를 해석해야 되느냐?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노동조합의 활성화,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 상승 때문이었다고 봐요. 예. 1987년 6.29 선언 이후에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졌죠. 이래서 그 해에 무려 3,000건이 넘는 노사분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1987년도 노동자 대투쟁을 거쳤던 그 해에 제조업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상승률이 무려 19%였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9%가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2배를 넘겨버렸습니다. 예. 88년도 노동자 임금 상승률도 19.5%가 됐습니다. 엄청났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노동자의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1989년 우리나라 노동조합 가입률이 처음으로 20%를 넘습니다. 지금은 10%밖에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조합원 숫자가 200만 명을 넘습니다. 이렇게 노조 가입률을 보이면 노동자들의 소득이 상당히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높은 임금 때문에 부가 평등하게 재분배가 되죠. 이건 경제적 지표로 나옵니다. 예. 경제 지표 중에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니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완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이면 모든 국민의 재산이 똑같은 거예요. 온 국민이 평등한 겁니다. 1이 되면 한 명이 그 나라 재산을 다 몰아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심한 불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0하고 1 사이의 수치를 가지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지니계수가 한 0.4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때 처음으로 0.4를 상향 돌파해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엄청나게 강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게 0.4를 넘으면 아주 불평등한 나라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박근혜 때 이 불명예스러운 수치를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때 0.4를 돌파한 이 수치가 한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불렸던 87년부터 96년까지는요. 이게 0.3을 밑돌았습니다. 1992년에는 역사상 최저치 0.256까지 떨어졌죠. 그만큼 이 시기에는 노동조합 가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됐을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요 시기가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 경제 역사상 수출이 아니라 내수 중심의 경제 가능성을 봤었을 때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었는데 이때 보면 현대자동차의 매출 비중을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수출보다 내수 비중이 더 높아집니다. 이때요. 왜 그랬냐면 이 노동자들 임금이 너무 높아져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다 현대자동차를 한 대씩 샀을 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 소득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면 내수 중심의 경제가 성립이 됩니다. 이러면 해외의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아까 수치에서도 봤듯이 아작을 내놓은 겁니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출의 목을 거는 경제를 보면서 단순히 감정 차원에서요. 아, 우리 소득을 빨아가고 노동자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이런 문제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 다루는 이론 중에 루이스의 전환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아서 루이스라는 경제학자가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여담이지만 루이스는 특이하게도 흑인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루이스가 노벨 경제학상을 1979년에 받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일한 흑인 경제학자예요. 이상하게도 노벨 경제학상은 흑인에게 굉장히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유일한 흑인 출신 노벨 경제학자인 그 루이스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 한 나라의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요. 분명히 저임금 노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 시기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경제 발전하는 나라들을 보면 루이스의 관점입니다. 그 출발점이 농촌의 인력이 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발전의 계기를 삼는다고 해요. 아, 우리의 그 60, 70년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본이 급속도로 축적을 하는 경우를 보면 자본이 하는 짓은 농촌을 박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예, 영국만 해도 산업혁명 시기에는 엔클로저 운동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농장이 대지주화가 되면서
농민들을 갈 곳을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농민들이 도시로 다 오죠. 도시로 오면 평생 농사 짓던 분들이 기술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임금으로 노동을 하는 곳에 다 몰려 들어갑니다. 감수를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 저임금을 바탕으로 자본이 축적이 되면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완성을 하죠. 우리나라도 재벌들이 자본을 급속도로 키우면서 축적을 하는 시기가 바로 김영민 PD님께서 얘기하셨던 60년대, 70년대입니다. 이때 박정희가 어떤 짓을 했냐면 악랄한 저고가 정책을 유지를 합니다. 아, 저고가 정책.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들 고향이 다들 지방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방에 계시던 분들이 다 언제 오셨냐고 물어보면 다 이때 올라오신 겁니다. 아, 살 수가 없어서. 그렇죠. 농촌에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이래서 도시로 오면 악랄한 저임금 정책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봉제 공장에서, 가발 공장에서 악랄하게 착취를 당하면서 자본의 축적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는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농촌 인구가 도시로 오면 아주 낮은 임금을 받고도 일을 하니까 그 저임금이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죠. 근데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는 하면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 발전 시기에 노동자들이 당했던 그 고통을 생각을 해보면 통계학적으로 저임금이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시기가 있다는 루이스 주장을 이해는 하면서도요, 그게 필요하다라고는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요, 이 루이스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농촌을 박살을 내고 도시의 저임금 노동자들로 만들면 일단 이 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발전하는 경제는 한계에 도달한다는 게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농민들을 착출하기도 어렵고 노동자들의 인권도 발전을 해서 도저히 저임금 구조로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 시점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루이스의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죠. 그래서 이 전환점을 지난 나라들은 더 이상 저임금 구조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이 루이스의 전환점을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당연히 아주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측정을 해보면 한국이 루이스의 전환점을 지난 시기는 1980년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저임금 구조로는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 시기를 통과를 했어요. 중국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 루이스의 전환점을 2010년쯤 지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더 이상 저임금만으로는 고성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미 저임금으로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볼 전환점을 30년 전에 통과를 했다고. 예, 그런데 재벌들이 하는 짓은 계속해서 가격 경쟁력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계속 그 하는 얘기가 수출만이 살 길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루이스가 보기에 이 시점은 30년 전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싸게 수출해야 돼. 이 쌍칠년도 마인드에 못 벗어나면 우리 경제는 답이 없는 겁니다. 루이스의 전환점은 30년 전에 지났는데 한국 재벌들이 짜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저임금밖에 없어요. 혁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용시장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정규직이 주류를 잃었던 우리 고용시장에서 계속해서 비정규직, 임시직 이런 게 확대가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건 더 심해졌죠. 그리고 그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을 해요. 임금이 낮아져야 경제가 산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보세요, 이미 루이스의 전환점은 1980년대에 통과를 했다고요. 이렇게 노동자들을 쥐어짤 때까지 쥐어짜면 앞으로는 기업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이미 비정규직 양산하고 노동 유연화 다 해놓고 노동자들을 알거지로 만들어놨는데 내수가 박살이 났는데 이제 여기서 가격 경쟁력을 또 이기려면 뭐 노동자들한테 임금 안 주고 일 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런 저임금 방식의 경쟁력은 오래전에 소멸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를 만들자는 말을 하면 수출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냐 이렇게 나오는데 전혀 아닙니다. 예, 수출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 비중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세계는 보호무역주의를 경쟁하는 시대가 시작이 됐죠. 모든 나라들이 내 물건은 많이 팔지만 니들 물건은 안 사겠어,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나와요. 최강대국 미국이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수출에 목을 걸면요, 못 주겠다는 겁니까? 이미 한참 루이스의 전환점을 지났는데 이걸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끊임없이 낮추면, 고용 안정성을 더 흔들면요, 세계가 보호무역에서 한국 제품 안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버틸 겁니까? 반값 할인할 겁니까? 그러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안 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저임금 구조의 경제를 의존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냥요. 그러니까 수출을 하되 조금씩 내수 위주의 선순환 경제를 만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어? 가능해? 이 문제가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해내지 못하면 그리고 계속 저임금 위주의 수출 주도에 목숨을 걸면 선진국들의 보호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는 순간 경제가 기댈 곳이 없어지는 거죠. 직전 10년에 비해서 지난 10년 동안 GDP 대비 내수 비중이 20% 가까이 폭락했다는 이 뉴스요. 그래서 OECD를 비롯해서 41개국 중에 내수 비중이 고작 27이라는 소식이요. 이 27이마저도 20년 평균 통계가 그렇다는 거고 최근 10년을 잡으면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 심각한 수준을 바로잡지 못하면 경제가 정말 위험해집니다. 제가 경제 분야만큼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요. 경제 분야만큼은 부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정말 성공해야 된다고 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출만 쳐다보는 이 위험한 구조를 내수 중심의 자립경제의 기반을 닦는 구조로 바꿔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지금 정부에게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이 소득주도 성장을 잘 안착해내기를 이 정부가 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도 내수의 확대가 소득의 증대가 이 나라 경제를 뒤바꾸는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많이 알아주시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많이들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는 오래된 거짓말, 30년 된 거짓말 이제 닥치라고 하고 월급 올려라. 우리가 많이 사줄 테니 내수 살리자. 내수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현명한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친 사기, 가지수는 물론이고 종류만 해도 이게 몇 가지입니까? 그렇죠. 그 강도 또한 정말 엄청난 개뻥들인 겁니다. 정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제는요. 이제 여기에 나팔수 노릇한 언론들도 검증대 위에 올려놓고 왜 우리에게 사기쳤는지도 추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좀 특이한 주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트롤리의 딜레마라는 윤리학에서 말하는 매우 유명한 딜레마 개념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빅히트를 했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이 개념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트롤리의 딜레마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왜 오늘 이 개념을 한번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는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 연기할 수도 있다라고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는 소식이 엊그제 전해졌었죠. 예. 내용은 다 들어서 아실 것 같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MBC와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나는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건 오로지 북한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본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어요. 예. 제가 외교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냥 이 제안이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근거도 상당히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유엔 총회에서 평창올림픽 기간에는 휴전하자 이런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계기도 아주 절묘하죠.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 매년 봄에 열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북한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왔는데 예.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평창올림픽 기간하고 겹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엔 총회 결의에 맞춰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한다라고 제안한 아이디어는 저는 굉장히 멋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의 앞뒤가 일단 맞으니까요. 예. 그리고 과거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국제관계에서는 동맹이라는 점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론이 동맹의 딜레마라는 국제관계 이론입니다. 동맹의 딜레마라는 건 우리말로 번역은 좀 이상한데 버림과 엮임 요 두 개의 딜레마적인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미국을 동맹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한테 가서 우리 동맹해 주세요. 우리 위험하면 미국이 군사 보내주고요. 돈도 보내주고요. 도와주세요. 우린 동맹이잖아요. 이렇게 간청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미쳤어?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별로 도와줘도 얻을 혜택이 없다면은요. 당연히 거절하는 거죠.
전쟁 한번 하는데 자기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고 돈도 또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동맹의 딜레마 이론에서는 버림이라고 부릅니다.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버림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을 든든한 우방으로 삼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요, 뭔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걸 동맹의 딜레마 이론에서는 엮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미국하고 많이 엮여 있어야 버림을 받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엮여야 되느냐? 최대한 미국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랑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엮여 있는 상태예요 라는 걸 계속해서 미국에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림을 피하기 위해서 엮임을 선택하면, 원래 우리가 미국을 우방으로 삼고 동맹을 맺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잘 엮여 있어야 되고요. 잘 엮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다른 곳에서 전쟁을 벌일 때, 야, 한국 군대 보내, 이러면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엮여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동맹으로부터 버림을 피하고 엮여 있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미국이 벌이는 오만 전쟁에 우리가 다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을 해서 베트남 민중들을 이렇게 사살한 이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은 이 엮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였죠. 물론 거기서 박정희가 돈을 해먹은 것도 있지만, 미국하고 엮여 있기 위해서 베트남에 파병이 돼서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우리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별로 감정도 나쁘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 가서 베트남 민중들을 죽이기도 했죠. 그 사과가 우리 세대의 몫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요, 이게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을 겪어봤고 나라를 거의 뺏길 뻔도 했고요. 그때만 해도 또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종주국이 있었고요. 우리는 심지어 종전 상태가 아니고 휴전 상태였고요. 야, 이 상태에서 미국이 버리면 우리가 죽는다, 이런 공포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버림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걸 이해하자면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엮임과 버림의 딜레마 사이에서 한국을 뭐가 더 크게 위협을 할까요? 저는 버림에 대한 공포가 아니고 미국으로부터 너무 심하게 엮여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나라하고 북한은 국방비 예산 규모부터 다르죠. 그러니까 핵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평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해서 과거처럼 바로 나라가 전쟁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께서 2004년에요, 한겨레에 칼럼을 쓴 게 있습니다. 이미 13년 전 칼럼입니다. 이분이 그때 코넬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실 때 쓴 글인데 13년 전 칼럼이 이미 이 수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버림에 대한 공포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한국의 국방비는 북한보다 6배가 많을 정도로 한국 군사력이 성장했다. 한국 군사력이 북을 능가한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다. 이미 1990년대 초에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나왔던 것도 이러한 군사력 평가에 기초한 것이었다. 한국은 이제 버림받아도 혼자 설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엮임의 위협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1994년 여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직전까지 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이 공격을 감행했다면 한국은 당연히 그 전쟁에 끌려 들어갔을 것이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현 부시 행정부도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 대한 선제 공격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엮임의 위협은 미래의 시나리오를 보면 더 명확해진다. 대만 해협에서 또는 동남아시아, 남사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주한미군이 투입되고 한미연합사가 동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에 묶여 있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분쟁에 끌려 들어가고 독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예. 지금 들으셨다시피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버림과 엮임 사이에 고조되는 위험을 다 감수해야 되는 묘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재정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부분은 미국으로 버림을 받아서 우리가 처하는 위험보다도요, 미국으로부터 너무 심하게 엮여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과 위험이 더 크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깡패처럼 우리 무기 구매해라, 이런 게 먹히는 게
우리가 바로 동맹으로서 너무 심하게 미국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과도한 비용인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의도를 비친 건 저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엮임의 비용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한 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과도한 엮임, 이 부담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네이버에서 봤는데 댓글을 보고 조금 참담하더라고요. 그 의외로 반응이 뭐 제가 본 기사의 댓글이 유난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댓글에 찬성 반대가 막 10,000개씩 나오고 이러던데요.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댓글들이 미쳤냐, 국방 포기했냐, 문재인은 북한 대통령이냐 이런 일베류의 댓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고 물론 저는 그런 댓글이 여론을 반영한다고 보지 않고요. 민주시민의 의도와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또 전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국에 좀 강력한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구나 이런 염려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좀 구해보자는 취지에서 트롤리의 딜레마라는 주제를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트롤리의 딜레마는 이런 겁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본인의 판단을 한번 속으로 답을 해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질문을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직접 던지는 장면을 글로 표현을 하거든요. 청취자분들께서 전차 기관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차를 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몰고 있는 전차가 시속 100km가 넘는 고속으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 철로에 5명의 인부가 서 있는 겁니다. 이 전차 속도가 너무 빨라서 브레이크를 잡아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관사인 청취자분들의 눈에 오른쪽에 비상철로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쪽으로 옮길 수는 있어요. 핸들을 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상철로에도 인부 한 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청취자분들이 기관사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선택을 불과 몇 분의 1초 안에 짧은 시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철로를 바꿀까 말까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청취자분들께서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은 선로를 옮기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대로 달리면 5명이 죽는데 옮기면 1명이 죽으니까 1명이 죽는 게 5명이 죽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요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들은 마이클 샌델 교수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조금 독특해요. 상상을 함께 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 밑에 철로가 있어요. 그 철로에 전차 한 대가 아까처럼 100km가 넘는 속도로 폭주를 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위에 있는 청취자분들께서 이걸 보니까 그 철로 위에 지금 5명이 서 있는 거예요. 판단을 해보면 지금 저 전차가 그대로 폭주를 해서 질주를 하면 몇 초 사이에 저 5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다리 위에 제 옆에 조금이 무게가 나가시는 덩치가 있는 분이 한 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게가 나가는 분을 철로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면은요, 이분의 덩치로 기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뚱뚱한 분을 다리 밑으로 밀면 5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옆에 뚱뚱한 사람을 다리 밑으로 밀어서 철로 위에 있는 5명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요게 마이클 샌델 교수의 질문이에요. 샌델이 이 질문을 하버드 대학생들한테 던졌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밀어? 아무리 5명을 구하는 일이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밀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례를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가 뭐가 다르죠? 어차피 1명을 죽이고 5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선로를 바꿔서 1명이 치이게 하고 나머지 5명을 구하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반면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것도 어차피 1명인데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밀쳐서 5명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건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신기하죠? 이게 바로 윤리학에서 말하는 딜레마입니다.
이 트롤리의 딜레마라는 이름은 전차를 미국에서 트롤리라고 부르기 때문에 생긴 말인데요. 똑같이 한 명을 죽이고 5명을 살리는 일인데 사람들은 두 상황에서 전혀 다른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 딜레마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후속 분석이 이루어져요. 이게 샌데리 책에서 써서 유명해지긴 했지만 원래부터 이 딜레마는 윤리학에서 다뤄지는 유명한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는 필리파 푸트라는 철학자가 만든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그 뚱뚱한 사람 나오는 케이스는 주디스 톰슨이라는 철학자가 만든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고 5만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 이유를 분석합니다. 뭐 뇌과학자도 등장을 하고 신경과학자도 등장을 하고 왜 그런 선택의 차이가 있는지 굉장히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뭐 오늘 그 수많은 논쟁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하나만 포인트를 잡고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누군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피를 튀기고 살점이 잘리면서 죽는 걸 보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선로를 바꾸는 건 판단이 쉬워요. 왜냐하면 선로를 바꾸면 5명 대신 1명이 죽는다. 이런 생각에 딱 그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내려요. 그리고 내가 기관사라면 사람을 치고 가는 거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를 못 보죠. 그냥 5명 대신 1명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옆 사람을 다리 밑으로 밀어버리면 전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내 옆 사람을 밀면 결과야 물론 1명을 죽이고 5명 살리는 건 아까하고 똑같은데요. 내 옆 사람을 밀면 내 옆 사람이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옆 사람이 열차에 치여서 살이 찢기고 뼈가 발리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게 쉽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한 사람 죽이고 5사람 살리는 게 합리적이야 라고 명령을 해도요. 우리들의 뇌는 본능적으로 조금 전에 옆에 있던 사람의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려요. 요게 이해가 되셨다면 현대라는 시대에 벌어지는 전쟁의 양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이제 전쟁 전문가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총으로 싸워도 전쟁이 약간 육박전에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병사들이 1대1로 붙어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이러면 살이 튀고 뼈가 발리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겁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의 양상은 대량 살상 무기가 도입이 된 거죠. 모습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멀리서 쏘는 거예요, 그냥. 총이든 대포든. 심지어 전차끼리 전쟁이 붙으면 전차 하나를 박살을 내는데요. 안에서 죽는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모습을 못 봅니다. 똑같이 사람이 죽는데 살이 튀고 뼈가 발리는 모습을 직접 볼 기회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 2차 대전 이후엔 더 심해집니다. 그냥 핵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전쟁이 끝나버려요. 사람이 죽는 숫자는 수십만이 죽는데 어떻게 죽는지 모습을 못 봅니다. 지금은 더 심하죠.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냥 누가 어떻게 죽는지 모습도 못 보고 수백만이 싸그리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를 낳느냐면요. 아까 다리 위에서 옆 사람을 밀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갈등하는 사람은 옆 사람의 뼈가 발리는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행동이 5명을 살리는 일이라 해도 못하죠. 그런데 현대전쟁은 스위치 하나 누르면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죄책감이 말도 안 되는 정도로 감소를 해버립니다. 요즘은 심지어 전쟁이 게임하고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작전실에 있는 장교들은요. 수천 명을 죽이는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을 모니터를 보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죽는 사람 모습이 빨갛고 아주 작은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건 그냥 심리적으로 죽여도 돼요. 저 점은 없애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사 버튼을 마치 게임하듯이 누르도록 구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이례적으로 지금 한국에서는 전쟁에 대해서 격론이 벌어진 그 네이버 댓글을 보면 야, 북한하고 한번 붙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그 전쟁으로 실제로 사람이 죽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머리에 형상화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한반도에서 나잖아요. 수백만 명이 삽시간에 뼈가 발리고 피가 튈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정말 옆에서 본다면은요. 내 옆에서 사람의 살갗이 튀고 뇌가 갈라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그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일이 없어야 한다고 믿지만 만약에요. 대한민국이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완전히 국제적으로 호구가 되면서 개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맞으면서까지
전쟁을 피할 것이냐, 아니면 그 호구를 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전 진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전자를 선택할 겁니다. 아무리 망신을 당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국제적으로 호구 취급을 받아도요. 전쟁은 안 되는 겁니다. 옆에서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살갗을 튀기고 피를 흘리며 죽는다, 이 상상을 해보라고요. 그 선택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미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대통령이 깡이 없다느니 용기가 없다느니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실물을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트롤리의 딜레마를 소개해드리면서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은 정말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요. 누군가 우리 옆에서 총을 맞고 폭탄을 맞고 피를 흘리고 죽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전쟁을 피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서로 미국과의 단절을 의미해도요. 아니면 뭐 더 심한 난관이나 수모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전쟁을 피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결코 전쟁은 안 된다고 공언한 그 말은 뭐 정치적 외교적으로 지키고 뭐 수가 있고 어쩌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무조건 결단코 100% 지켜야 되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 같은 겁니다. 부디 저는 한국 사회가 이 합의 하나만큼은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 대통령의 언급이 전쟁만은 안 된다는 합의를 확산시키는 시민사회의 좀 단단한 결의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윤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트롤리의 딜레마를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전쟁이 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은 그때 뭐 해외로 튈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모양이죠. 정작 전쟁을 볼 용기도 없고 그걸 감당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죠, 사실은요. 아가리 파이터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요.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올 크리스마스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저 김용민 PD님하고 같이 보낼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머문 빌리지에서 우리 벙커원 교회 교우들과 또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 저도 참석하지요. 네. 너무 기대가 되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예. 네. 또 머문 빌리지에서 해요. 네, 긴장하는 마음으로 찾아뵐 생각입니다. 아, 선배님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우리 이제 이완배 기자님이 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지 그 얘기도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 가시는 분들 약오르실 겁니다. 예. 매우 약오를 하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중계방송, 녹음방송 안 합니다. 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통계청이 그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21일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통계 중에 세진위계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과거에 뚜껑이 확 열렸던 이 분노의 기억이 이글이글 새삼 되살아나서 예. 그 진위계수에 관한 논쟁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통계에 관한 뉴스는 숫자가 많이 나와서 재미가 조금 없어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런 뉴스들을 좀 피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숫자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숫자에 관한 논란을 이야기 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핑 초반에 약간 숫자 이야기가 나와도 조금만 견뎌주시면 끝나니까 예, 후반부에 그 숫자에 관한 논란을 듣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드릴 통계 수치는 2017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걸 기반으로 합니다. 이게 매년 요 무렵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제일 중요한 경제 통계 중 하나예요. 근데 올해는 통계 집계 방법도 상당히 보완을 해서 이게 이제 원래는 매년 2만 가구를 선정을 해서 직접 통계청에서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2만 가구면 표본이 상당히 크니까요. 문제는 이걸 방문 조사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껄끄러워해요. 통계청에서 통계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왠지 국가에서 나와서 올해 당신네 가구 소득이 얼마예요? 이런 걸 물어보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부자들은 특히 그래서 조사를 거부를 하거나 조사에서 뻥을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왠지 내 1년 소득이 10억이다 뭐 이렇게 적으면 꼭 세무조사 나올 것 같은 공포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통계가 의외로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통계청이 방문조사를 하고요. 한국은행, 뭐 금융감독원 이런 곳에서 여러 세금 자료 같은 것으로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확도를 높인 통계가 올해 새로 나왔습니다. 워낙 광범위한 조사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보면 이제 눈알이 빠질 것 같고요. 저도 아직 다 세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만 요약을 하면 분배에 관한 수치, 우리나라에서 소득 분배가 얼마나 골고루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세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표가 전부 다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지니 계수는 0.357로 나왔는데 작년보다 0.003 높아졌고요. 지니 계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득 5분위 배율도 7.66배로 작년보다 0.05배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이것도 안 좋아진 거예요. 상대적 빈곤율도 17.9%로 작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들으시기에 소득 분배 지표가 다 안 좋아졌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훨씬 심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그 소득 분배에 관한 통계를 하나의 지표만으로는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말씀드린 지표의 기준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특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때 어떤 해를 보면 첫 번째 건 분배가 개선이 됐는데 두 번째나 세 번째 건 악화된 걸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1, 2는 좋아졌는데 3은 안 좋게 나오거나 이렇게 엇갈리게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어제 발표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온 통계는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이 세 수치가 모두 안 좋아진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기준으로도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지금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고 소득 분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제목이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인데 뭐 수치도 올해 말에 발표가 됐으니까요. 사람들이 이 수치가 올해 한국의 소득 분배에 관한 통계라고 착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통계는 통계에 사용되는 수치도 전부 2016년 통계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것 봐라. 그렇지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올해 들어섰는데 올해 소득 분배가 악화됐을 리가 없지. 속을 뻔했네. 이 수치는 2016년 거라잖아. 이건 전부 박근혜 때문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2016년 수치, 분배가 악화됐다는 이 수치는 당연히 박근혜 때문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러면 내년 말에는요.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발표되겠죠. 그리고 그 2018년 조사는 2017년 소득 분배가 어땠느냐라는 통계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말에 발표되는 2017년 소득 분배는 엄청나게 개선될 것이냐? 요건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분명히 중요하고요. 꼭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책들의 대부분이 올해 현실화되는 게 별로 없어요. 최저임금 인상만 해도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러 복지 정책들이 지금 국회 통과가 대부분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어떤 복지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소간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미리 약을 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아까 소개해드리는 분배 관련 수치가 나빠진 건 분명히 박근혜가 싸질러 놓은 똥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내년 말이 되면 그러니까 2017년 통계가 나오면 바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느낌이지만 내년까지는 이 수치가 정체되거나 조금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너무 실망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아지면 분명히 고마운 일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2018년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이 지표들이 개선이 심하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년에 2017년 통계가 나왔는데 기대만큼 많이 안 좋아지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지니계수에 관한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니계수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0부터 1까지의 수치를 가지죠. 0이면 모든 국민들 재산이 똑같이 평등한 겁니다. 완전 평등 상태라고 하고요. 예. 1이 되면 한 나라의 재산이 딱 한 명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불평등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진위계수는 0부터 1까지 사이에서 수치가 나오고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준을 0.4로 보는데요. 0.4를 넘어서면 매우 불평등한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진위계수를 산정하는데 오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통계청에서 산정을 해왔는데 수치를 뽑아내는 기준이 OECD 국가들이 하는 국제 기준하고 많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를 국제 기준과 비교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논란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올해, 그러니까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발표된 진위계수는 처음으로 OECD 기준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 새 진위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부가 발표하는 새 진위계수는 세계적으로 비교를 할 만한 믿을 만한 통계가 된 거죠. 문제는 국제표준에 맞는 새 진위계수가 공식적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게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는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계속 통계청이 수치를 내는데도 OECD하고 안 맞으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만 이상한 기준을 사용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국제 기준에 맞춰서 진위계수를 만들어 보자라는 목소리가 통계청 안에서 언제 나왔냐면 2012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2년에 우리나라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진위계수, 그러니까 이제 옛날 기준으로 한 거예요. 요게 0.307로 나왔어요.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0.307이면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OECD 국가 중에 딱 중간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중간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5만 통계가 우리나라가 OECD에서 꼴찌 수준인데 특히 뭐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소득 5분위 배율 이런 건 우리나라가 칠레, 멕시코하고 함께 OECD에서 제일 나쁜 3강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진위계수를 보면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12년에 한국이 34개국 중에 18위로 나옵니다.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평등하다고 나와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보다 더 평등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느낌상으로도요. 또 웃기는 통계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가 너무 우스우니까 통계청 안에서 그러면 국제표준에 맞는 새 진위계수를 만들어보자 라고 시도를 합니다. 2012년에요. 대략 한 8,700가구 정도를 표본으로 해서 새 진위계수를 만들죠. 그래서 2012년 말에 국제표준에 맞는 새 수치가 통계청에서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옛날 기준으로 하면 0.307로 낮게 나왔던 게 새 기준으로 잡았더니 0.357이 나온 겁니다.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순위로 따지면 OECD에서 18위쯤 하던 나라가 국제 기준에 맞춰서 진위계수를 통계를 잡아봤더니 최하위권으로 확 쳐져 버려요. 34개 나라 가운데 29위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슬프긴 하지만 훨씬 설득력이 있죠.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정도가 34개국 중에 18위인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29위인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당연히 29위인 게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29위쯤 되면 이제 우리가 누구하고 경쟁을 하느냐면 칠레, 멕시코, 미국, 영국, 터키, 라트비아 뭐 이런 애들이랑 경쟁을 해요. 그런데 칠레, 멕시코, 터키는 뭐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뭐가 좀 잘 안 되는 나라들이고요. 영국, 미국은 영미식 자유주의의 선봉이어서 소득 불평등 이게 개판인 걸로는 또 널리 알려진 나라들이어서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가 비슷한 반열에 있다는 게 슬프지만 훨씬 설득력이 있는 통계인 거죠. 근데 문제는 통계청이 이 설득력 있는 통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2012년 말에 뽑았는데요. 이걸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해에 연초에 통계청이 올해의 연간 보도 계획이라는 자료를 뿌렸는데 거기에 보면 새 진위계수를 만들어서 2012년 11월 9일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새 진위계수를 만들었어요. 순위가 박살이 난 통계를요. 그런데 11월 9일에 예정대로 발표를 안 합니다. 이게 왜 안 했을까요? 이게 너무 속이 보이는 겁니다. 이때가 대선이 한 40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경합을 벌일 때 선거의 중반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양극화였어요. 박근혜는 이게 참여정부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연히 이명박 정부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저는 이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저게 왜 논쟁이 돼?
2012년 말에 한국 사회의 양극화 논쟁을 벌이는데 그게 왜 5년 전에 임기를 마친 참여정부 때문이냐는 말이 나오냐고요. 당연히 이건 지난 5년을 통치한 이명박 때문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이없는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양극화가 노무현 정부 때문이냐, 이명박 정부 때문이냐. 이 황당한 논쟁을 할 때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명박 때문이지 해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논쟁을 해보면 이게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이 낸 진위계수의 통계를 보면 옛날 기준으로 국제표준을 안 따른 기준으로 진위계수를 쭉 발표를 한 걸 보면 이명박 정부 중후반부터 진위계수가 3년 연속인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심증은 이명박이 양극화를 극대화시켜서 날아먹은 게 확실한데 통계청 통계가 안 받쳐주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 때문이냐라는 황당한 논쟁이 대선에서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 참여정부 때문이다. 이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대선을 40일 앞두고 통계청이 새 진위계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소득평등 정도가 18위가 아니고 OECD 최하위권인 29위라는 거죠.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통계청이요. 그러면 당연히 이명박, 박근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만약에 이 수치가 좋은 수치가 나왔으면 즉시 발표를 했겠죠. 그리고 대선에서 대대적으로 써먹었겠죠. 그런데 박살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러니까 통계청이 애초에 11월 9일에 발표하기로 했던 약속을 어기고 이 수치를 그냥 덮어버립니다. 발표를 안 해버려요. 이 새 진위기수가 공개가 안 되니까 옛날 기준, 국제표준에 맞지 않게 작성된 진위계수 요것만 나중에 따로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언제 발표되냐? 18대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 있었는데 선거 다음 날인 12월 21일에 공표가 되죠. 새 진위계수는 아예 발표 자체를 안 해버려요. 2013년 6월에 이걸 한겨레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청와대 외압이 유독 많아 통계 공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진위계수는 대표적인 케이스였다. 지난해 있었던 대통령 선거 또는 여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통계를 작성하고도 공표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 고 증언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진위계수를 공표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통계청에 전달했으며 그 결과 새 진위계수 등은 공개되지 않고 일반 조사 결과만 대선 직후에 발표됐다고 증언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 배후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있었다. 기획재정부 출신 간부들이 통계청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획재정부가 점령하고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의중이 통계청에 전달되는 루트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권력에 의한 통계 공표 누락 사례는 진위계수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새로운 분배지표 개선 등 통계청 역점 사업이 있었는데 이들 통계도 공표되지 않았으며 그 배후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있었다. 고 말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선과는 관련이 없지만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그 기사 내용입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양파 생산량을 뒤늦게 공표한 원인도 청와대 외압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봄에 수확되는 보리, 마늘, 양파의 생산량은 1979년 이후 해마다 6, 7월경 함께 발표돼 왔으나 지난해 8월 22일 유독 양파 생산량만 보리, 마늘 생산량과 따로 공표됐다. 그러나 통계청의 2012년 연간 보도 계획을 보면 양파 생산량은 보리, 마늘과 함께 7월 26일 발표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양파가 급등으로 언론이 정부의 물가 정책을 비판했는데 2012년 양파 생산량이 또다시 20% 정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자 청와대가 숫자를 밝히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요, 범죄입니다, 범죄. 제가 이게 그냥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국가가 발표하는 통계라는 건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우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통계법에는 통계의 신뢰성 보호를 위해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작성된 통계는 지체 없이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명박의 청와대는 수시로 통계청장을 불러서 통계 수치를 발표를 못하게 한다거나 발표 시기를 늦춘다거나 아니면 숫자를 마사지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명박 정부는 통계법을 위반한 통계 조작 사범이라는 겁니다. 뭐 유명한 말이지만 영국 수상을 지낸 그 벤자민 디즈레일리 수상은 이렇게 말을 하죠. 거짓말에는
그냥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학이 있다, 뭐 이런 명언을 남기는데요. 이명박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당선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업적을 과장하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지니계수라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계수를 통계청이 작성을 했는데 그걸 엎어버리게 한 겁니다. 숫자를 마사지하고 국민을 속인 거죠. 경제와 숫자를 다루는 제 입장에서는 당시 이 논란이 있었을 때 이런 무슨 역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아니 뭔 놈의 정부가 국가 경제 정책의 기반이 되는 숫자를 조작하냐. 진짜 제가 화가 많이 났던 기억이 나요. 예. 근데 마침 오늘 정부가 새 진위계수를 발표를 하는 걸 보고 그때 생각이 나서 나쁜 정부는 정부를 운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숫자조차도 이렇게 엿가락 늘리고 줄이듯이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우리가 겪었다는 그런 분노가 막 새록새록 샘솟아서 저 혼자서 좀 뚜껑이 열렸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오늘은 새 진위계수 그리고 옛날 진위계수에 관한 논쟁을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통계마저 조작한다면은 말도 안 거죠, 진짜. 그렇죠. 정말 악마 같은 정부였습니다. 진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숫자를 가지고 국가를 경영을 해야 되는데 숫자를 조작을 해버리면 국가 경영의 기반 자체가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정말 사악한 정부였었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국가의 기본은 무엇인가 이걸 또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이현배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